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3번부터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형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어려웠던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과 학생들이랑 좀 더 편하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과 공부만 해서 어렵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한 문장 단위로 끊어진 채로 답이 떨어졌던 지문이거든요. 다른 거는 문장 단위로 떨어지는 문제였다기보다는 한 문단의 구조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됐었는데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단의 구조라는 것보다는 한 문장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풀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25번 보니까 막 그림도 나와 있고요. 막 정신 없죠? 이것도 26번은 또 이 지문과는 상관없는 역시 어휘 문제를 넣어놨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문을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음속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라고 했어요. 아, 음속이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거 안 중요해요. 왜요? 받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 연결을 했잖아요. 뒷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물속에서의 음속은 공기에서보다 4~5배가 빠르다. 자, 음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음속 얘기를 계속 갈 것 같아요. 음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물속에서의 음속이 공기에서의 음속 비교를 하고 있죠. 물속에서의 음속이 공기에서의 음속보다 4~5배가 빠르다라고 했어요. 물속의 음속은, 자, 물속에서의 음속 요 얘기를 하네요. 물속에서의 음속은 수온과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이 음속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요. 수온과 그 다음에 수압이래요. 자, 이게 높을수록 얘네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얘네가 높을수록 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해양에서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해양에서의 이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온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온과 수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의해서 음속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수압은 뭐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하지만 얘는 수심에 따라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맞고요. 음속의 변화를 주는 한 요인인 수온의 변화를 보면, 수온부터 얘기를 하네요. 변화를 보면 표층은 태양 에너지가 파도나 해류로 섞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표층은 이라고 하는 겁니까? 층을 여러 가지로 나눌 건가 봐요. 자, 수온에 대해서예요. 자, 표층은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수온의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아래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려워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보다 더 깊은 심층. 자, 요 아래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일단은 아래층이라 쓸게요. 이 표층의 아래층. 이 표층의 아래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려워 수심에 따라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대요. 급격히 낮아지고요. 더 깊은 심층에서는, 또 심층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심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표층과 심층 사이에 있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층을 수온약층이라 한다. 그래서 아까 일단은 그냥 쓸게요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수온약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표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은 음속을 보인다. 자, 여기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뭐라고 해요? 깊어질수록 음속은 높아진다 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다가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수온 약층에서는 음속도 급격히 감소하다가, 자,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 땡땡 해서 쓸게요. 여기서는 음속도 급격히 감속을 해요. 음속이 급격히 감속을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감소하다가, 심층의 특정 수심에서, 여기에서 특정 어떤 수심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다. 여기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다. 그 후 음속은 점차 다시 증가한다. 자, 이 특정 수심이 아닌 데서 여기서부터 해서 최소 음속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수온 약층은 위도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수온 약층은요. 이 수온 약층은 뭐 위도나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통 적도에서는 1년 내내 해면에서 수심 150m까지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이하부터 600m까지는 수온 약층이 형성된다. 중위도에서는, 자, 적도 얘기하고 중위도 얘기해요. 중위도에서 여름철에는 수심 50m에서 120m까지 수온 약층이 형성되지만 겨울철에는 표층의 수온도 낮음으로 수온 약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극지방은 표층도 깊은 수심과 마찬가지로 차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온 약층이 거의 없다 해서 적도, 중위도, 극지방을 나눴고요. 위치에 따라.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철 얘기를 하고 있죠. 수온 약층은 음속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음파를 휘게도 만든다. 자, 여기서 음속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파도 휜대요. 음파가 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리는 파동이므로 바닷물의 밀도가 변하면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수온 약층에서는 음속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속의 변화 아까 큰다 그래서 막대기 2개 그린 거죠. 음속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파는 수온 약층과 만나는 각도에 따라 위 혹은 아래로 굴절된다. 음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한다. 자, 이 음파는요, 속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한대요. 요렇대요. 이런 굴절 때문에 해수면에서 음파를 보냈을 때 음파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형성되는데 이를 음영대라고 한대요. 자, 음영대라는 말도 나오네요. 음영대. 높은 음속을 보이는 구간이 있다면 음속이 최소가 되는 구간도 있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이 층을 음속 최소층 또는 음파통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음파통로라는 말도 나오고요. 무엇인지 정리 안 할게요.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음파통로라고 부른다. 음파통로에서는 음속이 낮은 대신 소리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지금 얘는 음속이 낮은 대신에 소리의 전달이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2층을 탈출하려는 바깥 방향의 음파가 속도가 높은 구역으로 진행하더라도 금방 음파통로 쪽으로 굴절된다. 음파통로에서는 음파가 위로 진행하면 아래로 굴절하려고, 아래로 진행하려는 음파는 위로 다시 굴절하는 경우가 가진다. 즉 음파는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해서, 자, 아까 했죠?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을 해서 그 층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2층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 왜? 이런 곳에서 소리의 전달 효과는 더 뛰어나다. 아까 밑줄 치고 간 그 부분이죠.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자, 활용의 예가 나오죠. 음영대를 이용해 잠수함이 음파 탐지기로부터 회피하여 숨을 장소로 이동하거나 음파통로를 이용해 인도양에서 음파를 일으켜 대서양을 돌아 태평양으로 퍼져나가게 한 후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자, 온도 이런 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이 물속에서의 음속, 공기에서의 음속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줄 얘기했다면은 공기에서의 음속보다는 물속에서의 음속이 빠르다라고 했었고요. 이 물속에서의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온과 수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수압은 수심에 따라서 변화를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다시 따로 떼어놔서 본 거죠. 요렇게 분류를 해서 본 거예요. 표층에선 이렇다, 수온 약층에선 이렇다, 심층에선 요렇다. 자, 근데 표층과 심층은 거의 변화가 없음, 거의 없음 이러기 때문에 수온 약층에 대한 것만 따로 떼어서 더 열심히 봤죠. 그쵸?
이제 문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윗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온이 일정한 구역에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음속도 증가할 것이다. 자, 수심이 증가하면 그쵸? 수심이 증가할수록 음속이 증가한다라는 거는요. 수심이 증가하면 수압이 올라가고 음속도 증가한다. 지금 요 얘기죠. 그냥 뒤에 거 다 안 보더라도 요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고요. 2번 심층에서 소음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층, 표층, 제일 윗부분, 그 아랫부분, 수온 약층, 그 더 아랫부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물 밖에 있을 때보다, 자, 수영장 물 밖이라는 말은요, 결국에 공기에서의 음속이다라는 말이죠. 공기에서의 음속보다 수영장에서 잠수해 있을 때 물 밖에서, 수영장 잠수 물 속에서의 음속 더 잘 들릴 것이다. 자, 보세요. 어디의 음속이 더 높아요? 얘란 말이에요. 음속이 높을수록 아까 더 들리는 효과가, 그쵸? 더 잘 전달이 된다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쵸? 있을 때보다 그렇죠. 물 밖에 있을 때 얘보다 얘의 음속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대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3번에 3번이고요. 자, 24번 볼게요. 윗글로 보아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이 어디 있었죠? 그 음속은 점차 다시 증가한다. 아까 요 부분이었죠? 최소 음속에 이른다. 최소 음속에 이르고 그 밑으로 갈수록 점점 다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1번 수온 자체는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되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요인이 지금까지 몇 가지로 말을 했는지를 짚고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음속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요인은 두 개예요. 수온과 수압. 그쵸? 이 두 가지의 요인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온 대 수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1번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왜? 요인 둘 중에 한 개도 못 건드렸으니까. 두 번째,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한다. 뭐 압력 얘기 나왔고 온도 얘기 나왔고, 뭐 일단 이건 넘겨두고요. 3번 밀도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4번 압력 증가. 자, 압력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온 감소. 자, 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5번 볼게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비례해서 수온과 수압 모두 상승한다. 이거는 지금 계속 층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답이 2번하고 4번 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한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층을 나눌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일정한 비례대로 계속 간다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고 여기서도 그럼 특정 수심이라는 걸 일부러 끊을 필요가 없었죠. 계속 한 방향대로 올라가기만 하든지 내려가기만 하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번 서술지가 나오게 된다면 변화가 없다. 예외가 없다. 이 말이기 때문에 2번은 아니에요. 4번은 압력 증가의 효과가 수온 감소의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럼 수온 감소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그 다음부터는 압력의 효과가 미친다. 그 변수 두 개를 적절히 잘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요. 2번, 4번이 아닌 나머지를 찍으신 분들은 뭐 2번, 4번이 아닌 나머지를 정답을 하셨으면 찍으신 거죠. 그렇죠? 찍으신 분들은 내용에서 아예 글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이 지금 좀 더 필요하신 거고요. 2번, 4번 둘 중에 찍으셨으면 그래도 좀 정답으로 가는 스킬은 알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얘기한 건 계속 수온, 수압 이거기 때문에 수온, 수압 얘기가 없는 거를 아예 건드렸다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번. 윗글과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에서 다의 측정 지점을 보기 2에서 바르게 추정한 것은, 자, 수심에 따른 계절별 수온 측정 자료가 나왔고요. 보기 2에서 뭐 보니까 ABC 크게 써 있고요. 적도라고 크게 써 있고요. 한글로 봐서는 뭐 극지방이냐 적도냐 중위도 지방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수온 약층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극지방이냐 중위도냐 아니면 적도냐 아니면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부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였어요. 그러면 가나다 그래프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없는 거 가는 일단 극지방인 거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가 문제인데요. 나와 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도 차이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가 차이가 있다 없다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별하기 쉽게끔. 그래서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했던 적도가 바로 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4번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25번 이런 문제 보면 딱 보자마자는 헉 이렇게 되는데 막상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또 쉽죠. 자, 25번의 답은 4번이고요. 26번 A와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것. A가 뭐였어요? 일어난다. 자, 어휘 문제. 그 문장 통째로 읽으시고요. 다른 어휘로 바꿔보자. 이렇게 했었죠. 지금 얘는 뭐예요? 적절한 것이니까 일어난다. 볼까요? 바닷물의 밀도가 변하면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발생한다.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생겨나는 거니까 날 생자가 들어간 발생이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한자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어휘로 바꿔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적합한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6번에 4번입니다. 넘어가서요. 27번부터 30번까지는요. B형 문과 수업 참고하시고요.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1번부터 33번. 자, 여러분들에게 시는 하나만 나왔죠? 세트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볼게요.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이 나왔어요. 김용택 시인은 섬진강 시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서 학교생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섬진강가에 보고 느끼신 말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도 역시 그래서 섬진강이 나왔죠. 한번 봅시다. 일단 시를 볼 때는요. 문제 구성을 좀 보셔야 돼요. 선택지 안에 보기가 있다면 그 보기를 먼저 읽고 푸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33번 같은 보기는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기 위한 보기죠. 그쵸? 이걸 먼저 보세요. 33번. 보기. 일반적으로 시에서 끊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역사성, 시간의 흐름, 정화, 생명력, 희망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여기서 끊이지 않고 흐르는 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시에서 나온 이것은 역사성,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정화, 생명력, 희망 이런 것으로 보고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시에서도 시인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 상황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이 시에서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 되죠.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며 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보냐면은요, 섬진강을 바라본대요.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 그럼 아까 전에 끊이지 않는 이 강은 의미가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였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걸 통해서 플러스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주제의 맥을 잡아서 보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제 시를 한번 볼게요. 김용택 섬진강 1. 감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명령형이죠. 보라.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자, 토끼풀꽃. 이게 바로 섬진강 앤드 자연. 요것들이 되겠죠. 이 주변 모습.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자, 지도에도 없는, 식물도감에도 없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오고 있죠.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라 그랬어요. 뭐가? 지금 문장이 계속 한 문장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문장이. 보라 해서 한 번 끝나고 계속 두 번째부터 계속이거든요. 그럼 이 섬진강을 보면 어떠냐면요. 이런 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감에도 없는 그런 풀도 있고요. 근데 어둠을 끌어다 죽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보고 온 거잖아요. 아, 부정적 상황이 나올 거야.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나오겠지. 나왔죠? 지금 어둠을 끌어다 죽인대요. 자, 이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바로 어둠이 나왔고요. 이 어둠을 얘네들이 끌어다가 죽였으니, 마이너스를 죽였으니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죽이며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이 얘기고요.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봐라. 그걸 한번 보라. 계속 반복. 보라. 그쵸? 어미를
명령형 어미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무리더냐고. 자, 마르지 않는 강이네요. 자, 끊이지 않는 강. 아까 전에 보기에서 얘기했었죠. 역사성이라든지 뭐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놈들이 달려들어서 퍼낸다고 한들 마르지 않는다. 계속 플러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마르게 하려고 퍼내가는 그런 놈들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자, 무슨 법? 지리산이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법. 그쵸?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본대요. 의인법. 물어보면 노을 띈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인다. 의인법.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반복.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자, 아까 전에서 몇 놈들이 달려들어 해서 이 몇 놈. 나쁜 놈이죠. 마르게 하려는 놈들이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아랑곳 않고 얘네들은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 마이너스들. 하지만 얘네들이 플러스 이렇게 된다죠. 그래서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그럼 이 섬진강은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자, 따라가며 봐라. 뭐 이렇게 해서 마른 강물인가를 하면서 여운도 주면서 끝을 내고 있네요. 자, 31번 한번 볼게요. 윗글의 표현성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감정이입. 감정이입 나왔어요. 그리고 슬픔? 아니죠. 오히려 긍정 플러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슬픔에서도 틀렸고요. 2번 동일 식구를 반복이 시적. 자, 식구 반복이 맞겠지요. 일단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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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었고요. 아까 전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죠. 뭐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그 다음에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31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32번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 1번 산을 감고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 이거는 기본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강변에 여러 가지 풀꽃들이 피어있는 모습. 섬진강 앤드 자연. 그쵸? 요거겠죠? 답이 바로 1번이네요. 자, 3. 디귿. 식물도감을 들고 꽃을 채집한다.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꽃이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하루 일을 마치고 껄껄 웃으며 집으로 돌아간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웃었어요? 아까 웃는 주체는 산들이었잖아요. 뭐 지리산이랬나? 그쵸? 뭐 하여튼 산들이 웃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기는 아까 읽었고요. 볼게요. 1번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를 통해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 맞고요.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에서 비극적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 자, 부정적 상황을 말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오바가 심한 거죠. 그리고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이라는 거는 역사, 비극적 역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이 뭐 갑자기 황폐해져서 지도에 없다가 아니죠. 지금 얘네들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소소하고 작은 거지만 그들의 강인한 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그게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거는 아버지의 땅,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36번에 보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거 먼저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36번의 보기. 아버지의 땅은 6.25 전쟁 때 6.25 전쟁에다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전후 소설이구나, 전쟁 소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배경. 6.25 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 좌익 활동, 좌익. 자, 이념의 문제를 다루는구나 라고 아셔야 되죠. 그쵸? 뭐 좌익이네 우익이네 나와서 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전쟁 소설이 나왔을 때 전쟁 소설의 주제는 어디로 가요? 이념의 허구성, 아니면 인간의 가치를 총, 칼 이런 쇠붙이로 무너뜨리는 비인간성, 그리고 이런 대립들은 다 부질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왔을 때, 근데 특히 6.25 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이념의 대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익 활동, 좌익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이건 그냥 이념의 대립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고, 이 이념의 대립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소중한 하나의 가치 안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이념의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이념이 뭐라고? 인간의 존엄성 위에 있지 않은 것이 이념인데, 그쵸?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죽이고 이것의 허구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좌,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념의 대립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념의 대립. 자익 활동을 하다 행방불명된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나가 나라고 했네요. 자, 소설 속에서 나가 나왔다는 거는 시점을 알려주는 거죠. 자,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는 아직 봐야 알겠지만 일단 1인칭 소설이구나. 나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는 모습, 아버지와 화해. 그래서 이 이념의 대립에서부터 화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익, 아빠는 좌익.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통하여 6.25 전쟁의 상처와 갈등이 전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전쟁 상처 극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이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주인공일지 관찰자일지 아직은 모르는 나를 통해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 보기에서 알고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세요. 그래, 아버진 죄를 지었단다. 아직은 넌 모를 테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거여. 하지만 뭐 사투리도 나오고 있고 대화 글인가 봐요. 그쵸? 네 아버지는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 자,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대요. 아버지는 죄인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치만 하지만 죄인이라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하지만 눈매가 고왔다.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라고 했군요. 고운 분이셨다. 이거는 또 플러스. 그쵸? 이렇게 죄인이 눈매가 곱다? 눈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그 본성,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플러스. 그쵸?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국에 여기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 이념의 대립, 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학생이었고 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시려고 했지.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여럿 있어. 정말이요. 자, 이건 그러면 아버지의 품성, 인품,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어머니의 변명은, 이 어머니의 얘기였나 봐요. 그런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상처가 결국에 이 나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의 세대는 누구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긴 전후 세대란 말이에요. 전쟁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자, 나는 지금 아버지를 마이너스로 여기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여기고 있지만 그치만 아버지를 그렇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버지의 환영이 따라다닌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게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계속 어디에 숨어서 나를 보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정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선 눈알을 번뜩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자, 어디에서든 아버지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중력 줄거리. 군 복무 중이던 나는 진주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그럼 결국 여기서도 얘는 전후 세대이구나. 전쟁은 요 세대였구나. 그쵸? 누구의 유골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습 현장에 인근 마을의 노인을 불렀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의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자, 행동. 지금 등장인물의 행동을 가지고 이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 지금 어떤 유해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체가 나왔죠? 뼈가 나왔는데 그거를 쿡쿡 찌르면서
빨갱이였겠구만 이랬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직도 이 세대에도 이념의 대립이 남아있고 빨갱이라는 그 말을 사용을 한 걸로 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위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팽개쳐 뒀으려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때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그쵸? 좌익이면 어떻고 우익이면 어떻다는 그런 얘기, 어떻다는 소리냐라고 지금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서까지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냐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뭘 하자는 말이요. 자, 이게 바로 주제죠. 이 글의 주제. 그쵸? 그런 이념의 대립을 해소하자라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예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쯧쯧.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저 노인이 굉장히 힘줘서 한 말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뼈 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낸다. 자, 아까 지휘복은 쿡쿡 찌르던 행동과 대조되고 있죠. 아까 이렇게 쿡쿡 찌르던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좌익이네 우익이네 나누고 있는 부정적인 세태. 좌익이 부정이다 우익이 부정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나누는 자체를 지금 부정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 거고요. 이 노인은 그것까지도 다 포용을 하는 플러스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귀한 물건 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 가늘게 떨리고 있다. 어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떠한 뭉클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인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 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묶여 있었나 봐요. 묶은 채로 그냥 죽었던 거죠. 그쵸?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자, 완강하게 묶인 매듭? 이 매듭도, 봐봐요. 여러분 소설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걸 꼭 이 주제의식을 이 소설을 통해 녹여내서 독자들에게 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다고 소설가가 들어가서 여기 이념의 대립 이거 허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소재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드러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매듭, 그냥 매듭이라고 해도 되는데 완강하게 묶여있던 매듭이라는 거 보니까 이것도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죠. 그쵸? 근데 이게 이 매듭이 어떠냐면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렸다.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이 허구적인 거, 인간의 존엄성보다 위에 자리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이 노인에 의해서 해소되는 장면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새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간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긴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겠다. 자, 이게 바로 이념의 대립,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의 냉혹함.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자, 그럼 지금 갑자기 어머니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유해를 보면서 얘는 아버지를 떠올린 거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를 또 떠올린 거고, 그쵸?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자, 광주리를 머리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덕거리며 흐른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쌀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자, 배경이 갑자기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에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한 사내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겠죠?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강히 떠나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배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자, 이건 다 환영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끝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그냥 건너가 볼게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자, 계속 그 사내의 환영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날짐승이 뭐 갔다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목의 첫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자, 아버지의 환영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쾌한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다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렸다. 자, 아버지가 지금 총을 맞고 구부러지는 모습이 얘의 환영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이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겠구나 라고 아버지의 환영을 떠올리고 있죠.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까까지는 계속 대립적인 어떤 뾰족하게 나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점점 갈등의 해소 단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문제 후딱 풀고 넘어갈게요. 3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현재 사건이 과거 회상, 인물의 상상과 중첩되고 있다. 지금 이거죠. 과거 회상과 그 다음에 계속 환영이 계속 비치고 있었죠.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 기억이 뭐였습니까? 마루밑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쵸? 마루 밑에서도 어디에서도 계속 아버지의 환영을 봤었다. 그건 아버지가 진짜 지켜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아버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유년 시절에 겪었던 공포로부터 도피하던 곳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환영을 계속 보게 됐던 장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투영되어 있던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6번 아까 보긴 읽었고요. 1번 아버지는 죄를 지었단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통해 나도 전쟁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된다. 그쵸? 그것 때문에 계속 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 하지만 마루 밑 어디에서 다 아버지의 환영이 계속 보이고 있고 2번 나가 아버지를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요. 그게 결말에 가선 해소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현기증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환영을 보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그쵸? 그 유해를 다 수습하고 노인의 얘기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고 있죠. 아버지를 떠올리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나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 극복을 기대하게 한다. 자, 시야가 흐려지는 건 눈물이에요. 눈물? 여기서는 화해의 눈물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어느 버려진 밭고락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른 나가 아버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어디 버려진 밭고랑 아니면 어디 음습한 어떤 곳에 버려져 있을 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감이 그렇게 쓰레기짝처럼 내버려져 있는 이 전쟁의 황폐함, 그 다음에 이념의 허구성, 이념의 대립성 이런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 마치고요.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